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힘 그 당대표 선출에서 한동훈이나 나경원의 행태를 보면 가관입니다. 이 한동훈은 이제 사실상의 자체 핵무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플루토늄 추출을 얘기하는 거죠. 원전 폐기물 재처리. 그러니까 잠재적 핵무장 능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나경원은 뭐 이제 핵무장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쓰고. 나경원이 사드 배치 때 아마 그때 정동연, 김부겸 이런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 같이 미국 가서 같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돌아다녔어요. 만약에 그때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더라면 정동연, 김부겸하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고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당시에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 이게 뜨거운 감자죠. 뭐 자체 핵무장, 뭐 전술핵 배치. 국민들의 70%는 자체 핵무장을 지금 찬성하는 상태인데 백모 같은 사람만 좀 빼고 그거에 이제 인기에 영합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국힘 당대표 선거에서 그 말하자면 저걸로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공약 비슷하게 내걸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질러 버리든지 아니면 미국과 물밑에서 엄청 조율을 해야 되는지 물밑에서 작업을 해야 될 일인데 이걸 표 몇 표 더 벌어보겠다고 참 동양 그릇 들고서 애처롭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네, 애처롭군요. 예, 거지 발사계 같은 행태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서 이게 특히 트럼프의 등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나경원 같이 저렇게 행태를 보이면요. 미국으로 하여금 이재명과 민주당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뭐 한동훈, 나경원 씨는 당적을 파서 민주당으로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 참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하시네.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체 핵무장이 당대표 공약이 될 수가 없는 까닭, 뭐 공약이라 그럴까, 아무튼 당대표 선거에서 슬로건으로 쓸 수 없는 까닭이 몇 개 있습니다. 이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인도, 일본,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 유럽이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꼬가 트이면은 이게 그냥 주르륵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다가 이거를 둘러싼 상황은 지금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어서 이걸 이렇게 붙박이로 공개적으로 못을 박는다는 게 참으로 위험하고 멍청한 짓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 핵무장이 왜 나왔냐? 결국은 트럼프 고립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 트럼프 고립주의가 승리를 하게 되면 한미동맹 흔들리고 주한미군 흔들리고 한미일 삼국체제 흔들리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흔들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흔들리고 그리고 대서양 체제 즉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즉 트랜스 아틀란티시즘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이 자체 핵무장이라는 얘기로 그 5글자로 튀어나오는 건데 그럼 한동훈은 좀 약아가지고 그걸 말을 바꿔서 잠재적 핵무장 능력, 그 사실상의 자체 핵무장이에요. 플루토늄 추출 농축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골아파지는 거죠. 예. 이 빅터 차, 이 양반이 요새 이제 아주 그 총대를 맸습니다. 예. 미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의 한국 석좌인데, 조지타운대 교수고, 트럼프 정부 초기에 한국 대사 물망에 오르기도 했고, 요즘 들어서 입장이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입장이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그전엔 좀 오락가락했었어요, 이 양반. 저는 그렇게 느껴요. 요새는 아주 입장이 전 좋다고 봅니다. 빅터 차가 아주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이기는 한반도에 대해 끔찍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일단 첫째, 트럼프는 북한과 싸구려 딜을 치러 시도할 겁니다. 북한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은 아무 문제가 아닌 듯 덮어버리고 추가 실험만 동결한 상태에서
내가 북핵을 컨트롤했다 이렇게 떠벌릴 것입니다. 둘째, 한국과 흥정하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입니다. 돈 왕창 더 안 내면 철수야, 철수, 철수. 안철수가 아니라 철수. 예.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결국 한미동맹이 급속 약화되고 한미일 삼국 체제가 붕괴하고 필리핀은 어디론가 튀어야 되고 대만도 어디론가 튀어야 사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한국은 만약에 실제로 북한과 싸구려 딜이 쳐지고 만약에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가 진행되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살벌한 경고를 한 4, 5일 전에 빅터차가 날렸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터차의 이 경고는 의미가 깊죠. 이거는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냥 내버두면 뭐 안드로메다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는 전선을 짜야 돼요. 그래야 컨트롤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말했어요. 트럼프는 긴고아 같은 게 좀 필요한 사람이야. 긴고아라 그러죠. 어디야 손오공 머리에 씌운 띠. 백모도 좀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트럼프는 백모보다 한 100배 좀 튼튼한 거 그런 걸 씌워갖고 딱 그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대형 사고를 내는 그런 케이스라 아마 빅터차 이 양반이 그걸 걱정해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깃발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이런 거죠. 한미동맹이 급속 악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거나 약화되고 한미일 삼국체제가 약화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일본에서는 이걸 꽃밭 근성이라 그럴 겁니다. 꽃밭 정치인. 그러니까 패배주의, 소국주의. 우리 일본은 전쟁 능력을 키우면 안 돼. 우리 일본은 군사력을 키우면 안 돼. 우리 일본은 무기를 수출하면 안 돼. 우리는 평화스럽게 오순도순하게 살아야 돼. 이 조국이가 죽창가를 부르고 뭐라 그럴지 몰라도 일본 국민 여론의 절대 다수와 일본 정치인의 절대 다수는 이 꽃밭 근성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악화돼 갖고 중국이 뭐 저기 대만을 먹던 말던 홍콩을 먹던 말던 필리핀을 먹던 말던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면 되잖아. 돈 열심히 벌고 이런 식으로 가는 풍조가 일본이 지배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간신히 한미일 삼국체제로 끌려 나온 상태인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저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면 야 우리가 독박 쓸 일 있냐. 그냥 우린 얌전히 살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일본이. 그다음에 이제 대만은 이거는 중국으로 투항을 하게 되죠. 지금 대만이 민진당 그러니까 이 대만의 주권, 대만의 독립성, 대만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그 정당이 라이칭도 대통령은 배출했지만 의회에서는 소수파잖아요. 여소야대 상태라고요, 대만이.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당, 이 친중 국민당 세력, 그 다음에 중국과 친중을 내놓고 표방하지는 않는데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 인민당 TPP 이게 강하기 때문에 두 개가 KMT하고 TPP가 강해서 미국이 대만을 윽박지르고 길을 꺾어버리면 민진당이 백기를 들고 중국으로 투항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트럼프 국방장관 후보 엘브리치 콜비 그때 제가 틀어드렸지만 얼마나 교만방자하게 그냥 대만을 윽박지르고 밟아버려요. 대만은 지금 자살각입니다. 자살각이에요. 아니 국방을 그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국방을 그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어떻게 라이칭더 같은 그런 독립 성향의 강경 인사를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이게 죽겠다는 소리 아니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 공개 발언을 하거든요. 아니 어쩌라고 저런 식으로 윽박질러 버리면 민진당에 백기 들고 국민당이랑 손잡고 중국으로 투항하죠. 자, 일본이 흐뭇거리에 대만이 중국으로 투항하려 그래. 한국이 이제 결과가 또 흐뭇거리에 그러면 필리핀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으로 투항하죠. 필리핀이요. 필리핀은 죄송합니다. 정말 요새는 좀 낮았는지 몰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필리핀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00대 가문 안에 태어나든지 태어나지 말아라. 이 필리핀의 그
상류층은 그렇게 참 호화찬란하죠. 근데 그 상류층의 99%가 화교잖아요. 아키노 가문도 그렇고, 아키노 가문이 아마 마닐라 전체 부동산의 한 절반쯤 갖고 있을 겁니다. 거기 살벌한데요, 필리핀.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은 어디로 가겠냐고. 핵무장을 하면 미국한테 버림받고 중국의 보복당에 굴복당하죠. 뭐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고?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 그냥 쉽게 가려고 바람 잡는 거예요. 특바 고립주의 정치꾼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한테는 버림받고 중국한테는 보복을 당하고 결국 중국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지. 핵 가지고 있으면 중국한테 안 엎드려요? 계산 방식이 다른데? 걔들은 한 5억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애들이고, 여기는 해병대원 하나가 강물에서 사고사 당하면은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덤비는 데인데. 그 다음에 그럼 핵무장하지 않고, 핵무장을 안 한 상태인데 미국이 발을 뺐어. 핵무장할 생각이 없어. 미국은 발을 뺐어. 견뎌낼 방법이 없네. 중국 영향권으로 우리가 투항하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고립주의가 이게 골아픈 거다. 이게 정말 골아픈 거다라고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 그렇게 쉽게 되겠냐? 관문이 3개나 있습니다. 우선 첫째, 트럼프가 순조롭게 당선될까? 저는 아직도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적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전문 지식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부 절레절레 고개를 저어요. 그래서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이 늙어서 좀 졸리고 있다. 이거 외에는 자기의 포지티브한 게 없잖아. 그럼 바이든 진영에서 뭔가 그걸 보완하거나 그거 다른 방법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제가 그때 미셸 오바마를 대통령 만들자 이런 소리 요새 나오던데 그건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 대선뿐 아니라 상하원 선거에서도 트럼프 고립주의자들이 대승을 해서 의회를 장악할 수 있을까? 보통은 이제 미국은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하원 전원하고 상원의 3분의 1이 바뀌잖아요.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동시에 상하원 선거에서도 좀 재미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 의회를 장악을 못할 거다, 상하원 장악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셋째, 지금 제가 보는 미국의 지식층이나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혹은 군사지정학 브레인들, 사회 여론 지도층들, 이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지금 빅터 차가 저 정도 대담하게 깃발을 올린다는 건 뭐겠어요? 마음 먹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박사님. 저는 저 사람이 저런 투사로 나서는 거를 이 나이 되도록이, 저분이 나이가 작지 않은 분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 투사로 나선 거 아니야.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그럼 이런 미국의 시스템, 지식층, 여론과 싸우면서 트럼프가 무슨 재주로 유럽과 동아시아를 동시에 밟을 수 있겠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문 3개를 거치고 나서야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 시도도 지금 어렵게 됐다. 물 건너가고 있다. 한 보름 전이죠. 한 보름 전에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죠. 미 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국방수권 법안,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미국은 이제 회계연도가 그 전에 10월 1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4분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 예산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미국은. 그러면 그 회계연도 전에 말하자면 국방 예산은 따로 법안화 시켜버려요. 그걸 국방수권법안 NDAA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방 예산을 법안화 시키면서 거기에 국방에 대한 주문이 들어가요. 주문사항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2025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은 28,500명입니다 라고 박혀 있어요. 말뚝이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일단 주한미군 축소하거나 철수 못해요. 트럼프가 법에 박혀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를 좀 봐봐야 돼요. 국방수권법안 NDAA에 주한미군이 말뚝 박은 게 한두 해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2019년부터니까 그러니까 회계 연도 기준 19년 회계 19회계 연도 NDAA 19, 20, 21, 22, 23, 24, 25 7년이에요. 7년 이게 2019년에는 22,000명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내용이 뭐냐면은 국방비를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축소시키기 위한 항목에는 지출할 수 없다. 그렇게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2020 회계년도에는 28,500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트럼프가 그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렸다고요. 그러니까 의회가 움직여가지고 야, 네 맘대로 철수해. 2018년 말에 하반기에 야, 그 국방수권 법안에 야, 그 22,000명 못 박아. 그 다음에도 야, 쟤 못 믿겠는데? 28,500명으로 못 박아. 2020년 말에도 똑같아요. 근데 2021년 말 그때 이제 바이든 원년이죠. 그때 보니까 네.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럴 일 없으니까 이게 빠졌어요. 2022년에. 그런데 트럼프 고립주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2023년에도 되고 2024년도 되고 2025년도 되고 계속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하나 빼고 계속해서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의 숫자가 말뚝으로 박혀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 공화당도 동의를 했어요. 2022년에 빠질 때는요, 오히려 공화당이 말뚝 박자라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은 뭐라 그랬냐? 그건 너무 확실하니까 그건 명시할 필요조차 없어.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는 숫자가 명시는 안 돼 있는데 그 문장을 보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은 28,500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게 문구로 박혀 있어요. 단지 법률 조항으로는 안 박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 실제로는 박혀 있다고 봐야죠. 그 전체 법의 그 서술적인 부분에는 다 박혀 있는 거니까. 28,500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 하나하나로는 안 돼 있는데 법 전체에는 그 정신을 쭉 설명하는 그 서술문에는 이게 서술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 트럼프가 저 철이 없어가지고 이거 자꾸 숫자 흔들고 저거 카드 만지작거리는데 그렇게 못해. 그 국방수권 법안에 아예 숫자를 그냥 박아 놓아야 돼. 이게 상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18년부터 그랬으니까 18, 19, 20, 21, 22, 23, 24 횟수로 7년이고요. 이제 회계연도로 치면 19 회계연도 20, 21, 22, 23, 24, 25 회계연도로도 7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유럽도 만만치가 않아요. 유럽이 그 전에 무임승차할 때는 뭐 트럼프가 유럽을 마음대로 밟죠. 그리고 내가 밟았습니다 라고 또 자랑도 하잖아. 촌스럽고 야비한 짓이죠.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유럽 지금 우크라 지원하느라고 지금 무지하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뺨을 때리나? 마치 저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수성가에서 한 집안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집이 버젓하게 살아. 근데 그 집 앞에 가서 쟤들 말이야. 우리 집에 옛날에 문간방에 새 들어 살 때 말이야. 내가 저기 우리 집 쌀띠주에서 가끔 그 군내 나는 쌀 가끔 받아주고 그래서 그것도 아주 맛있게 먹던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화법이. 제가 말이에요. 그 나토의 그 유럽의 강력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말이에요. 강대국의 유럽이 대부분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마크롱이지 프랑스밖에 없죠. 만났을 때 말이에요. 당신들 저기 방위비 올려라 그러니까 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막 하길래
안 올리면 그 체납자 아닙니까? 우리가 체납자 왜 보호해요? 우리 절대로 유럽에 그러면 안 끼어듭니다. 오히려 러시아한테 유럽 들어가서 마음대로 휘저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뭐 양아치 화법이죠. 네, 사실은. 예. 죄송합니다 어르신. 예, 트럼프 어르신 연세 드신 분을 제가 그건으로 불렀네요. 예. 예, 유럽은 미국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밟는다고 사실은. 왜냐면 일단 우크라 전쟁이 진행 중이고, 두 번째로 유럽이 지금 그 군비가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잖아요. 다 옛날 얘기라고. 지금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유럽은 미국을 골지를 수 있는 무수한 카드를 갖고 있죠. 폴란드 사례를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2022년 10월 부총리 겸 국방장관 그 부하슈차크가 방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행기가 중국 영토를 지나야 돼요. 그렇게 그 길게 그 떠서 올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기종이. 그 중국이 영공 통과를 막아서 못 왔어요. 그때 그 얘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영공 통과 거부로 방한이 무산됐다. 이렇게 쭉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예? 지난 한 열흘 전, 7일 전에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시진핑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예?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데가, 물론 이제 폴란드는 가서 우크라 전쟁 얘기도 하고 중국과 폴란드 사이의 어떤 양국 관계도 논의를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폴란드다 그러면 무작위 뭐 전투적이고 외길로 갈 것 같지? 안 그래요. 폴란드도 가서 시진핑이랑 얘기를 하고, 시진핑은 또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런 사이들이야. 우리보다 중국과 훨씬 더 쉽게 지내요, 유럽은. 우리는 중간에 북한이 껴있고, 우리는 명확한 미국 동맹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 중국과 사실상 잠재적인 군사긴장이 있잖아요. 유럽은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중국 역성을 들면 미국은 뭐가 되냐고요. 폭망하는 거죠. 한국 정책 잘못 풀으면 한국은 중국에 투항하는 수가 있어요. 대만 정책 잘못 풀으면 대만은 중국에 투항합니다. 필리핀 정책 잘못 풀으면 필리핀 중국에 투항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모여 있는 그 고립주의적 그 정치꾼들은 그냥 트럼프를 본따 가지고 막 극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예. 트럼프가 극언한다고 너희도 극언하냐? 그래서 이 극언을 듣고 패닉에 빠져서 한동훈 나경원처럼 자체 핵무장해야 됩니다. 잠재적 핵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농축해야 됩니다. 재처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저렇게 그 재수대가리 없이 떠들면 미국은 민주당 이재명을 지원하게 돼요. 차라리. 야, 국힘 쟤들 뭐야? 국힘 쟤들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